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수업은 프린트 8페이지 그리고 교과서는 2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보 을미개혁을 추진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주적 개혁의 추진. 자,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하는 연도수가 있었죠? 1876년, 네, 1882년, 1884년, 자, 그리고 1894년. 1894년에 있었던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동학농민운동, 첫 번째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좀 전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하게 될 가보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동시에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일제는 아주 먼 옛날서부터 즉 1876년서부터 바로 조선에 대해서 야욕을 조금씩 챙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 수업 시간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강화도 조약 때는 치외법권은 인정해줬지만은 최애국조항을 인정해주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최애국조항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었죠. 나중에 가서는 일본이 바로 이 최애국조항을 다시 인정받긴 하지만요. 점차 바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던 일제는 바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청나라에게 이제 갑신정변 나시 때 군사적으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근대화의 모든 이익들을 전부 다 청나라와의 전쟁에 쏟아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조선으로 침공할 수 있을 건덕지가 있는 사건들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거의 10년 동안 벼르고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근데 청나라의 경우에는 당시에 서태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를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제 군대의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빼먹었어요. 빼먹어가지고서 군거를 화려하게 꾸미는 등의 일에다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나라의 군대는 사실상 군대는 딱 보면 삐까뻔쩍한데 사실은 그들이 뭐 총알도 제대로 잃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정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규모만으로 일제를 압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하게 후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던 것이죠. 하지만 일제는 당시에 청나라가 우리 같이 그냥 후퇴하자, 군대를 물리자라고 요구를 했었을 때, 즉 전주 하약을 바로 이제 빌미로 삼아서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 같이 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일제는 절대 군대를 이제 철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일본군이 조선의 불완전한 개혁을 빌미로 철수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즉 조선 안에서 계속해서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조선 안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로 조선을 근대화를 시켜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으로서는 바로 조선을 청나라와 일본이 나눠먹자 이런 식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명목상으로는 조선의 근대화가 이제 한 가지 조건이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조선이 충분히 혼자서 근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 별표 한 개 씁니다. 빈칸에 들어갈 만한 거 뭐냐면 교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새롭게 만들어요.
자,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일본군의 후퇴를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제가 그거에 만족할 리가 없고 두 번째는 일본의 진정한 목적은 조선의 근대화가 아니고 조선을 침공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일제는 그냥 갑작스럽게 바로 본 함으로 돌아가고 있는 청나라의 수병들이 타고 있는 수송선에다가 대포를 쏴서 가라앉혀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른바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일제는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민씨정권이니까 민씨정권에게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앞장 세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민씨정권에게 밀려가지고서 권좌에서 쫓겨났다 볼 수 있었던 흥선대원군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제 궁궐에서 쫓겨나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앞장 세워서 흥선대원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일본이 도와준다고 하는 건 형식으로 이때 당시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실제로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링크를 했겠습니다. 자, 제1차 가보개혁 별표 2개. 자,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자, 밑줄 칩니다.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비록 온돈계합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써먹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바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당시에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그 정부를 꾸며서 거기에 우두머리 만듭니다. 이른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만들고 이때 당시에 김홍집 내각에게 바로 강제적으로 근대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당연히 김홍집 내각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일본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김홍집 내각 중심의 강제적인 근대화 개혁 동그라미 2번. 자, 근데 특징은 그래서 당연히 동그라미 1번. 자, 1차 김홍집 내각 왜 1차냐? 이후에 2차, 3차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차에서는 1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됐는데 이 내각은 당연히 일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1차 김홍집 내각 수립.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근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관청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자,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개혁을 실시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일본이 너무 바빴어요. 왜냐? 어쨌든 간에 청나라의 군대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그만큼 군대가 거대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전력을 다해서 싸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에 대해서 일본이 간섭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대화하라고 일본이 강요한 것은 맞지만 1차 가보개혁 당시 때는 바로 조선인들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긴 하지만은 조선인들이 주도해가지고서 근대화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반 칩니다. 별표 2개 반. 자, 정치에서는 동그라미 1번 바로 개국이라고 하는 영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개국, 나라를 열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종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 황실과 정부를 분리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국왕이 있는 혹은 황제가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거의 상당수가 황실과 그 다음에 정부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이른바 입헌군주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서
국왕은 실질적으로 군림을 하지만 통치를 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국왕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 의해서 국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을 뿐이지. 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왕의 명령을 받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새롭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정부를 꾸려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입헌군주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에 기반을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때문에 조선은 바로 그런 형태의 국가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서양의 근대화 국가를 본따 가지고서 왕실과 그 다음에 정부를 분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고종이 계속해서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끊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왕실만을 위한 왕실과 관련된 일만을 전담을 하는 국내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하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6조를 8아문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즉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호, 예, 병, 형, 공에 이르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국가를 통치했다 볼 수 있는데 바로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이홀의 병형 공에 해당하는 분류만 가지고서는 모든 일을 총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8개로 쪼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는 과거제를 폐지한다. 왜 과거제를 폐지했느냐? 당시에 과거제의 바로 이제 교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교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들어와가지고서 더 이상 유교 경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교적인 지식인을 뽑아봤자 이때 당시에 국가를 운영하는데 별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과거제를 폐지시키게 됨으로써 새로운 신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제를 실시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경찰의 노릇을 했었던 것은 지방에 있었던 군대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차 변화가 되면서 제대로 된 경찰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수사와 그 다음에 도둑을 잡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경찰제 실시. 자, 그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두 번째 이제 경제에서는 동그라미 1번 재정의 일원화를 이때 당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재정의 일원화는 당시에 여러 개 8아문이 있었죠. 이 8아문 중에 하나였었던 바로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이제 관할을 해서 모든 그 돈이 들어가는 일들은 전부 다 이 탁지아문에서 관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때도 사실 이 탁지아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호의 병형공 중에서 호조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호조가 명목상으로는 국가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기관이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각 관청별로 호주의 간섭을 전혀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각 관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저수지를 쌓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에 호주에서 이번에 저수지를 쌓아가지고서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구를 고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수지를 쌓으려고 하면 알고 봤더니 그 저수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곳에 이미 바로 해당 그 지역에 있는 지방관청이 알아서 거기에서 일부 저수지를 조성하고 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일이 자꾸만 중복해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중복해서 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중복하는 것만큼 해당되는 돈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낭비를 하게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가
어디에서 어떤 식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호조가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을 전부 다 분배를 해주는 돈을 나눠주는 권리를 전부 다 독점하게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이것은 현대 국가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탁지함은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2번은 은본위 화폐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당시에 우리나라의 화폐를 보다가 보면은 뭐라고 할까, 이제 보통은 역전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 역전인데 이 역전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조선에다가 이제 은을 가지고서 교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으로 가지고서 실제로 백동어와 여러 가지 은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화폐를 실제로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제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왜? 은이 바로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화폐였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국가의 화폐 제도를 개혁을 해야 해외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하고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조세의 빈칸이 되겠습니다. 급락파. 급락파. 즉 세금을 이제 와서야, 그때 가서야 드디어 돈을 내게 됩니다. 사실상 조세의 급락파는 조선 후대로 오게 되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정말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있던 것도 아닐 뿐더러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물건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바꿔가지고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물물교환으로 이제 물건들을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낼 때 엽전이 필요한데 당장 엽전이 없잖아요. 엽전이 없으니까 당시에 임시연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 같은 것을 세금으로 대신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은 면으로 만든 옷감 같은 것을 내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쌀은 나중에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옷감의 경우에는 이게 한두 번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몇십 번, 몇백 번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몇백 번, 몇천 번 이렇게 사람들이 화폐 대신에 주고받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 해지고서 못 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진짜 화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감이라든가 쌀 같은 것은 쉽게 썩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동전 같은 경우는 쉽게 썩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뭘 하게 됐었냐면 이 세금을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돈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쌀이라든가 옷감 같은 경우에는 매번마다 여러 순간마다 계속해서 그 가치가 변화가 되지만 그렇지만 돈의 경우에는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가치가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금액만큼 일정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바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전부 다 계산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 조세를 급납화, 즉 돈으로 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 바로 도량형을 통일하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여전히 조금씩 달라 있었던 길이를 재는 거라든가 아니면 부피를 잰다든가 아니면 무게를 재는 것 같은 그런 기준이 바로 이제 드디어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때 가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빈칸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신분제가 폐지가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에 양반 상놈이라든가 아니면은 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때 당시에 구분이 없어지게 됐던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는 바로 조문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이 조원제도는 고려시대 때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국에다가 원나라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젊은 여성들을 이제 갖다 바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딸들을 바로 갖다 바치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 뭘 하게 됐었냐면 막 일반 백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대도 가문들 전부 다가 자기의 딸들을 전부 다 이제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조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조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직 성년이 되지를 못했는데, 근데 특히 성년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바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혼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좀 더 빨리 낳겠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애들 한 두세 명 정도는 낳았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아직까지 여성으로 제대로 성장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바로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바로 그 여성이 산후우열이 아닌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을 최소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2번 조혼을 금지하는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과부의 개가를 허용합니다. 즉 실제로 과부가 이제 다른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제 죽은 자기 남편에게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서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금기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과부가 이 개가를 하는 것 자체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본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과부들이 당시에 남편을 잃게 되면서 평생 동안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허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되게 억울한 그런 과부들도 진짜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 과부는 어떤 과부도 어떤 사람도 과부로 포함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가집에서 양가 부모님이 이제 결혼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결혼식 날짜만 잡은 상태에서 그만 상대방 남성이 죽은 겁니다. 병이 걸려서요. 그런데 이것을 결혼한 거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여성의 경우에는 애당초에 자기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과부가 돼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았거든요. 바로 이런 식의 문제는 바로 성리학의 폐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협파하면서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연좌법을 금지한다.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바로 그 A라고 하는 사람만 처벌을 해야지, A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 가족들까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이것은 비합리적인 그런 법의 처벌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동그라미 4번에는 바로 연좌법, 즉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죄값을 묻는 것을 금지를 하는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연좌법 금지.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고문 금지. 즉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죄를 이제 추궁을 할 때 고문을 해가지고서 이제 고통이 못 이겨가지고서 죄를 실토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고문 때문에 자신의 죄를 실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바로 고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서 가짜로 그냥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후진국의 대표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5번 고문 금지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열심히 우리나라는 열심히 개혁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청나라가 완벽하게 일본에게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풍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섬 근처에서 완벽하게 일본군에 패배했고 결과적으로 여러 군데 평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청나라 군대하고 전투해서 일본군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어디까지 건너가게 되냐면 요동 지역까지 이제 넘어가게 돼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서울이 바로 베이징이니까 베이징을 지키는 울타리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동인데 요동까지 일본군이 쳐들어오게 되자 바로 이들을 막아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청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일본군에게 사실상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일본군은 더 이상 청나라가 힘이 굉장히 약화돼가지고서 더 이상 일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청나라에 대한 공격을 약간 느슨하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개화파들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시행을 했었던 1차 갑오개혁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당시에 근대화 정책을 펼치는 그런 최고의 우두머리에는 일본군이 강제로 앉혀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좀 전에 선생님이 계셨던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을 앞장서가지고서 경복궁을 점령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까지 얘기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개화파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더불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설에 의하면 흥선대원군이 몰래 동학에 바로 이 전봉준에게 밀령을 내려가지고서 군대를 일으켜달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는 바로 일본이 개화파가 시행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흥선대원군이 미적미적하면서 일부러 시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흥선대원군은 바로 일본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생각했었던 일본은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흥선대원군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갑신정변 당시 때에 일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옥균, 그 다음에 박영효, 그 다음에 서재필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김옥균의 경우에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당시 청나라로 건너가가지고 청나라의 그 양무운동, 근대화 정책의 선구자를 볼 수 있는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가 조선정부 쪽에서 보냈었던 자객을 만나가지고서 김옥균은 죽습니다. 하지만 박영효는 일본의 비호 아래 살았어요. 그리고 서재필은 멀리 미국으로 떠났었죠. 당시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박영효가 조선으로 들어오면 이 박영효가 일본의 말을 잘 듣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박영효를 우리나라에 귀국을 시키는 거예요. 농담 1번. 박영효를 귀국시켜서 제2차 김홍집 박영효 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즉 정부는 일단은 김홍집이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박영효를 이제 이 정부에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박영효에게 높은 관직을 내려서 이 박영효 마음대로 이제 박영효가 일본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일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제2차 갑오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감 1번 박영효를 귀국시켜서 제2차 김홍집 박영효 내각 수립. 하지만 동감 2번 빈칸을 읽겠습니다. 군국 기무처. 자, 이 군국 기무처를 박영효는 그냥 폐지를 시켜버려요. 이 군국 기무처를 당시에 폐지를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의 시스템을 그 박영효가 일본의 얘기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먼저 고종에게 말씀을 드려서 고종에게 앞으로는 근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빈칸을 읽겠습니다. 홍범 14조. 자, 홍범 14조라고 하는 고종의 조칙을 다 내려가지고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서 근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이때 당시에 선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교과서는 23페이지에 나옵니다. 교과서 23페이지에 홍범 14조에 포함됐죠. 여기에서 특히 동학농민군이 요구했었던 일부 사항이 같이 포함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동그라미 2번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을 반포를 하게 돼요.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공자와 맹자의 말씀을 따라가지고서 국가를 계속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근대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오경의 경우에 따라서 국가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 백성들이요 바로 이제 쓰고 공부하고 익히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교육에 의해서 세워보자라고 하는 고종의 호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반포하게 만듭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거에 따라 동그라미 3번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우리나라의 팔도를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이제 통치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는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군대 국가라고 하는 보통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의 시스템을 이때 당시에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근대 국가의 경우에는 보통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고 그다음에 입법부가 있잖아요. 아직 입법부를 만들지 않았지만 당시에 조선 정부는 행정부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사법부를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법률에 따라 가지고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항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재판을 하는 사법부를 이때 당시에 새롭게 만들게 된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사법권 독립. 동그라미 5번 그리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만들어지기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